자, 이번 시간은 특정물 매매서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근데 이해 차원에서 지금 종전까지 배우는 것들은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제한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취득을 했는데 저당권든 전세권 시장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즉 권리의 측면에 포함을 뒀고요. 담보 책임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특정물이라는 표현을 나가면 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정물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냐면 그뿐은 이게 권리 측면이 아니라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문제는 없지만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건물을 샀는데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특정물 매매서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그게 자체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이해 차원에서요. 근데 이런 특정물에서 하자 담보 책임은 급부를 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건물 자체.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법정원에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데는 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했습니다. 575조 뭐였냐면 잘 볼까요? 575조 보니까 페이지 326조 보면 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건이에요. 그럼 제한물건 어떻게 했죠? 제한물건 선의, 목적 달성 불가 해제, 기타 선의, 손해배상 청구, 제척기간. 그 경우에 정의한대요. 그러나 이 앞에서는 목적 선의, 목적 달성 불가 해제, 기타 선의,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에까지는 종전까지는 과실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특정물에 대한 매매에서 하자 담보 책임은 뭐가 추가됐어요? 과실이 없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돼요. 단순히 선의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그러면 어떻게 됐다? 특정물 매매 하자 담보 책임은 선의, 무과실, 계약 목적 달성 불가 해제, 기타 선의,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 제척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한 것처럼 경매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목적물의 하자를 집행관이 일일이 하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조항이 적용된다면 경매 절차가 활성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 건물을 백날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런 경매 절차를 불안정의 요소가 있다면 그 건물 시가대로가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 건물에 대한 환가 금액이 낮아지면 자기가 회수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럼 누가 활용하겠습니까? 그게 경매 절차의 불안정 때문에. 이게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팁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특정물의 매매 하자를 어떤 예로 했죠?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 건물을 매수할 때, 특히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할 때, 아니면 아파트 매수할 때 매수인은 임장을 하죠. 임장이 뭐죠? 결국은 목적물을 살펴봐요. 목적물을 살펴봅니다. 가서 뭐 수도나 물은 잘 내려가는지, 화장실에 물은 잘 내려가는지 다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 무과실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다 살펴보고 중개인이 있으면 다 표시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관계법령에 내면 계약서 뒤편에 붙이는 것들이 있죠. 설명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보는데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항상 건물은 누수가 가장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누수는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위층에서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샌다 그러면 천장이 어떻게 되죠?
누렇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눈을 고개만 살짝 들면 확인이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펴볼 당시에 눈을 있었으면 쉽게 확인해요. 마찬가지로 건물도 수익형 부동산도 눈이 흐르면 자국이 남아요. 눈에 띄는 게 쉽게 눈으로 고개만 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개만 들었으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매수인이 고개를 안 들었다. 그럼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과실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 당신이 방문의 당시에 이미 누수의 흔적이 있었고 당신이 고개만 한번 이렇게 들었으면 방금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못 캐치봤다? 그러한 경우가 과실이 있는 경우고 그러한 경우보다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 과실 개념입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 유용한 개념이에요. 방어 방법이에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론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쓰긴 쓰지만. 그래서 이 과실 개념 정말 유용한 방어 수단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히 누수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대법원 판례들 1심이나 2심의 판례들을 보면 그러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못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는 특약 조항으로 담보 책임 포기 제한을 안 쓰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개입해야만이 매도인 입장에서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십시오. 자, 이해 차원에서 씁니다. 580조의 담보 책임은 법이 정한 법정 책임이라고 한다. 제가 했죠. 채무 불이행 책임에 대해서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할 수 있는 옵션을 준 거다. 법이 정한 책임인데 왜 이 법이 정한 책임이다? 무과시 책임 때문입니다. 원래 채무불이행 책임이 기본인데 그 채무불이행 책임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기책사유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건물에 누수가 되는데 기책사유를 인정하기 힘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기책사유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정 책임의 건 무과시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기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도 있고 정리하면 하자다 부정 법이 매수인에게 부여한 또 하나의 부재수단, 즉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담보 책임이라는 또 다른 옵션을 준 거다. 부재수단으로서 그렇게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평의 원칙상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습서 페이지 328입니다. 거기에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미 설명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겠습니다. 옵션이다. 다음 요건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요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특정물 매매 하자 담보 책임에 있어서는 요건과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되고요. 그 출제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하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자의 개념은 보통 그 매매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통상의 성상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같이 것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예요. 약간 주택이라면 주거의 목적으로 적합하는 상태겠죠. 그게 일반적이고 실제로 사례에서 이게 하자 되냐면은 쟁점이 되는 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법률적 장애가 물건의 하자인지 아니면 권리하자인지. 그리고 그럼 이 법률적 장애가 물건의 하자인지 권리하자인지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건의 하자라면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로 취득한 목적물의 법률상 장애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만약에 권리 하자가 되면 목적물을 경매에 의해 취득한 경우였더라도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실익은 경매예요. 그러면 법률적 장애에 대해서 법률적 장애에서 물건의 하자냐 권리 하자 보게 되면 항상 집행관을 떠올리고 집행관이 그런 하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냐 여부로 구분하고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면 경매 절차의 안정은 불안해질 거다. 그게 다 연결됩니다. 이 개념 자체는. 근데 법률상 장애가 뭔지를 볼게요.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법률적 장애예요. 일단 법률적 작용은 토지를 샀는데 원래 목적이 공장을 신설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대로 공장은 자기가 보통의 주택이나 달리 건축 자체 허가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규제해야 되는 법령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 불가능한 경우나 아니면 공장용 부지를 매수했는데 공장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에 따라서 이게 법률상 장애예요. 그럼 이 법률상 장애를 자, 토지를 사서 이 목적이 뭐다? 공장 신축 목적으로 아니면 건축 목적으로 이런 표현도 언제 배웠죠? 차고에서 한번 배웠었습니다. 차고편에서 이런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동계차고인지 선의 부과실 때 근데 이게 담보 책임이 되면 먼저 쟁점은 뭐냐면 법률적 장애인데 이게 법률 장애인데 이게 물건의 하자냐 권리 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논의는 경매실익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집행관 생각하세요. 집행관이 경매 절차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해서 이게 공장 신축이 가능하냐는 여부를 아니면 건축 허가등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 못해요. 어려워요. 이거는 관할 해당 구청에 가서 담당 공무를 만나서 설명하고 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제한 물건이 있냐 지상권이 있냐 이런 것들은 쉽게 파악되잖아요. 등기부만 열어보면 되잖아요. 그거와 다른 거죠. 집행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담보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매 절차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겠죠? 적용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경매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쩌다? 물건의 하자다.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그 배경은 바로 제가 설명드린 경매 절차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물건의 하자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률상 장애들은 집행관이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지고 담보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경매 절차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580조를 적용하기 위해서 물건의 하자를 본 겁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가 언급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 차원에서 제가 이게 어디 나오냐면 페이지 328쪽에서 329쪽까지 이게 나와요. 결국은 제가 표시했죠. 경매 절차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번 제가 방금 설명한 얘기입니다. 그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참고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유치권을 취득하는 성립 요건이 있죠. 채권에 관한 것 그리고 점유에 관한 것 있죠. 채권에 관한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된 이후에 채권의 변제가 도래가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점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누구에 대해서? 경매 절차의 매수인, 낙찰자에서. 왜냐하면 경매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이건 해석에 의해서 된 거죠. 유치권 파트에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된 이후에 유치권 취득한 사람은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유치권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법조문에는 유치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예컨대 우리 민사집행법 때 인수주의 관련해서도 92조 1조일 거예요. 저당권은 무조건 말소되잖아요. 그리고 용의물권은요. 저당권도 같은 말소기준 권리와 비교했을 때 전이냐 후에 따라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말소돼요. 하지만 유치권은 인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건데 대법원 판례가 해석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 이거보다 경매 절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유치권도 중요하지만 이 경매 절차의 법적 안정성이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법에는 유치권은 무조건 보호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 하자는 언제 존재한다? 매매계약 성립 당시를 규정합니다. 요것도 시험 포인트입니다. 하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즉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성립 이후에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요거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 성립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해야 한다. 그리고 담보 책임 때문에 기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특이한 건 무과실이다. 어느 경우에 특정물 매매에 기초한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일 뿐만 아니라 과실이 없어야 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건과 정리하게 되면 이 하자와 관련해서 법률상 장애를 뭘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무과실이고 담보 책임 때문에 기책사유를 요구한다. 즉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이거를 뭔다? 법이 정한 책임이다. 매수인에게 매도인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더 준 겁니다. 기존에 채무불행이 매도인에게 기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 기책사유 여부 상관없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봤고요. 효과. 계약 해제권. 575조니까 자, 그 575조에 따르면 선의이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뭐다? 손해배상 청구인데 지금은 계약 해제권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인데 선의 무과실이겠죠. 선의 무과실. 이걸 기억하세요. 무과실. 무과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아까 제한물건이었어요. 575조가 제한물건이었거든요. 제한물건, 선의. 근데 여기는 특정물 매매 하자 담보 책임은 선의 무과실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하고요. 계약을 해제한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목적을 달성했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는 때에는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제한물건 때 봤던 규정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580 우리가 계약을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을 해제 후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문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하겠어요. 하자, 이게 손해배상 청구인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하자 보수 비용이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되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쟁점이 될 만해요. 손해에 해당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매매대금이 5,700만 원의 사안이었어요.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이 의미가 되게 상당한 거예요.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매대금이 5,700만 원이었는데 그 토지에 폐기물이 있었던 거예요. 폐기물. 그럼 폐기물 존재하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방해냐, 손해의 영역이냐. 만약에 이 폐기물이 방해된다면 방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폐기물을 제거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방해는 이미 종료됐다면 이건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그러면 214조에 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못하고 채무불행이나 아니면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 폐기물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리 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6,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해요. 나는 이 땅 폐기물 치우고 여기다 건물 지을까?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쟁점이 뭐냐면 매매 계약상의 매매 대금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6,100만 원 손해.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자기가 매매 대금으로 받은 것은 5,700만 원인데 손해배상으로 벌죠? 6,100만 원. 자기가 매매 대금을 토해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도 해요. 만약에 계약 해제가 됐다면 5,700만 원만 더 돌려주면 돼요. 근데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 안 한 거예요. 그래도 난 이 땅 필요해.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쟁점이 된 거예요. 아, 이런 게 어쩌지? 이해가 되시겠죠? 계약을 해제했으면 매도인은 5,700만 원만 주면 돼요. 근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지금 매매 계약은 계속 가져왔는데 손해배상 청구예요. 얼마? 6,100만 원이에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쟁점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쟁점을 정리한 게 어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쟁점은 하자 보수 비용이 하자 담보책임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손해에 해당되냐. 손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고, 만약에 매도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별도로 해서, 즉 옵션이 두 개예요. 공격 수단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도 효과 뭐였죠?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와 별개로 담보 책임도 요건을 갖추면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뭐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서가 하는 손해한다.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자 보수인데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된다는 게 이제 제가 지문을 뻗는데, 더 나아가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의 손해도 해당된다는 거. 근데 시험은 요걸 물었거든요. 하자 담보 책임서 말하는 손해냐. 근데 판례는 하자 담보 책임서 말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 책임서의 손해도 해당된다. 근데 출발은 목적물 하자가 있어요. 그럼 매도인의 기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에 인정되고, 그에 따르면 계약 해제 그리고 또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계약 해제는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와 별도로 특정 580조의 담보책임 요건, 하자 담보책임 요건을 갖추면 계약 해제,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말한 손해는 어느 경우든 하자 보수 비용은 손해에 해당된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390조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아니면 580조 1항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이 주는 것 자체가 쟁점을 일으킵니다. 요걸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고, 의미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재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은 396조가 있고, 요거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불법인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무과실 책임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뭐라고 쓰냐면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이란 일반 원칙이에요. 민법이 갖고 있는 일반 원칙, 공평, 정의, 형평의 관념의 원칙에서 하자 발생이나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면 상당하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라면 과실상계하고 멀어요. 그런데 형평을 따져본 거예요. 자,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이유한 것도 무과실 책임 이유는 뭐냐면 형평에서 출발했잖아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기존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접근한 게 원칙인데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평의 개념을 갖고 법으로 제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설명했어요. 그 형평을 갖고 다시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실상계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합니다. 이 규정이 준용되는 게 아니고 공평의 원칙에 있다. 이 표현 자체를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실질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 같은 실무관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규정이 준용되는 게 아니라 형평의 원칙,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확대에 강화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이 표현을 그대로 외우십시오. 그리고 직권조사사항이다. 즉 당사자가 이렇게 매수인에게 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게 공평의 원칙에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암기해 주십시오. 정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어떻게 나오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함정을 파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배우게 되면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거예요. 따라서 하자 발생이 확대 강화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따지지 않으면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제가 과시상계 했을 때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좀 전 설명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